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아파트 떡상, 가계부채 폭증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내용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끝없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 문정부 4년간 44% 뛰었고 집값은 87% 뛰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상황은 골디락스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가 확대되고 M2라는 통화량이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파트값,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문정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부가 들어왔어도 이 기간에는 무조건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현 정부로 무조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파트 값이 단순히 올라갔다 내렸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고 집을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있는 집도 팔아라고 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정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많은 무주택자들을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자산 대열에 참여시키지 못했다는 부분, 그로 인해서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죠.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때는 서울 아파트값, 어떤 정권이 들어왔어도 서울 아파트 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웨이브 확장이라는 확장과 숙축이라는 이 파동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통화량 대비 아파트 값이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어떻고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어떻고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통화량의 증대 대비 아파트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명박 정권 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통화량 대비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00조 빚 더하는 비폭 더하는 가계기업, 그래서 영끌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해 말 가계기업 빚이 4,100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권 문정부 들어갔고 전체의 33%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4분의 1의 빚이 현 정권에서 늘어난 빚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100조, 1,100조가 1,000조가 넘게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건국이 우리가 1945년입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중에 전체 4분의 1이 현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년을 보시면은 연내 금리, 기준금리 저울이 잘한다. 그래서 경제선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플레라는 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짜장면 값이 올라서 콩나물 가격이 올라서 집값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인플레라는 부분이 있죠.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 플러스 뭐가 돼야 됩니까? 고용지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소비지표가 함께 어우러져야지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를. 그래서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용지표와 소비지표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우리가 얘기할 때 컨센서스를 부합하느냐, 미달하느냐, 초과하느냐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제 지표 중에 거시경제 지표, 여기는 여기는 미시경제 지표가 되겠죠. 예, 고용이라든가 소비 이런 부분하고 또 거시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성적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용지표와 소비지표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건값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고용이 개선되느냐, 소비가 늘어났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우리가 토탈로 묶어서 해석을 하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경제가 이제 회복 국면에 이르고 있고 수출과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죠. 금리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912조, 국민 1인당 1761만 원 늘어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는 이제 확장 재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내년에도 지금 확장 재정을 한다잖아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년에도 확장 재정,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거죠. 재정 지출. 네,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말은 무엇이죠? 이거는 돈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돈 찍어내겠다. 24시간 풀로 공장 돌려가지고 돈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파트 값이 무엇에 연동된다고 했습니까? 아파트 값. 네, 통화량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이르러서의 확장 재정은 그다지 이게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지금 뉴스에도 주말 동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금리 인상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리 인상 플러스 재정 지출을 함께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쇄가 되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재정 지출 한마디로 말해서 돈 찍어내지 말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융정책이다. 재정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써서 네,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야 된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임금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중상층 이하 계층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재정 지출을 하지 마라. 좀 추경 이런 부분들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죠. 가계부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1년 1분기입니다. 1분기 보니까 가계부채 증가율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기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기서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노선 만약 닿게 되면은 이 마지노선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저는 대출 규제는 더욱 옥죄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막연하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서 대출 수요들은 무작정 줄어드느냐. 대출 규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대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이겁니다. 막연하게 우리의 금리 정책을 통해서 대출을 막을 것인가.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택가격은 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2000년 이후라고 했습니다. 2000년 이후가 되는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저금리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된 시대가 뭡니까? 투자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2000년 이후입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미국은 1980년대 이후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 저금리 기조와 투자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때 나타났던 변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금리와 집값의 변화는 아무 연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집하고. 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컸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도 같이 따라갔다는 경향이 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의 시대가 넘어오는 18%의 고금리에서 전반적으로 0.25%까지 내려가는 저금리 시대가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투자의 시대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네, 고정금리 체제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다 넘어오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환대출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은행에 가서 변동금리로 다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지금 금리가 중요하냐, 지금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냐 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대출이 되냐 안 되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내가 대출을 받는 금리는 변동금리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습니다. 그 기간에 무조건 금리가 하락만 합니까? 무조건 금리가 상승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기간에는 하락하고 또 어떤 기간에는 상승도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평균에 회귀한다는 거죠. 평균에 회귀.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의 금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이전의 지금 상황을 자꾸 금리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네, 그때는 대부분이 고정금리였으니까.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하고 집값하고 연동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금리 하락기 때는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금리 하락기 때 오히려 또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금리가 상승할 때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 있어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겹게 또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라고. 자영업자 대출. 그래서 저는 이 가계부채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증가하고, 네, 4,100조가 넘어가는 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담보대출은 장기자금이죠. 장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계대출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단기대출이에요. 이 단기대출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무조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그 다음 빚을 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를 입는 거는 부동산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는 겁니다.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장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요. 사업대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한 담보대출도 한 부분이 큰 부분을 가지고 있죠. 많은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 자체가 의미가 없다. 장기대출이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자영업자 대출이라든가 주식이나 코인 대출을 하기 위한 투자대출보다는 훨씬 비율적으로 레이트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레이시오가 낮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년 장사 끝. 지금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그래서 빚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갖고 버티고 있는 그 국면이다. 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조정은 순환 조정으로 상승도 가능하고 여기서 하락은 하지 않겠지만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봐야 저는 1%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가계대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기대출 중에 청년층들입니다. 특히 20대, 30대들. 네, 20대, 30대 분들의 지금 이분들은 지금 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 왜 분노가 가득 차 있죠? 2030 세대가 현 정부를 만들었던 지지층이죠. 열렬한 지지층입니다. 그냥 지지층들이 아니고 열렬한 지지층이고 머리가 깨질 정도의 지지층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 돌아섰습니다. 왜 돌아섰습니까? 분노 때문이죠. 분노. 어떤 분노입니까? 집을 못 사게 한 겁니다. 집을. 이 사람들이 정말 보금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왜?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해야 되고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든지 잠을 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집입니다. 보금자리. 자, 그런데 어떤 희망을 줬냐?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준 겁니다. 집 가진 사람에도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값은 그냥 2배, 3배 올라간 겁니다. 분노가 막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노다. 그래서 이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주식, 네, 그리고 급등주 따라가고 코인, 여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인생 몰빵하기 시작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20대 카드론 대출 잔액 보시면은 16.6% 증가해서 8조 원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20대가 8조 원이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집을 사야 될 계층들입니다. 나이들이고 계층들이죠.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와 살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적인 정말 보금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20대들 보시면은 흔한 50% 이상 손실, 코인 폭락, 망연자실 떠나는 투자자들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언급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20대들이
30대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레버리지가 큰 위험한 리스크를 무시한 위험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집을 가진 사람과의 자산 격차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자산 격차만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현적본이 들어왔을 때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구만 했었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작동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집을 못 사게 만들었고, 왜 그렇게 2030 세대들이 집을 사려고 했을 때 각종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막았었는지 저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위험해진 상황이죠. 부채가. 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고, 여기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담보대출은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죠. 담보대출 자체가 장기니까. 예, 롱텀으로 이루어지는 장기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 촘촘하게요. 규제를 다 돌아갔고, 네, 뭐 대출 받고 싶어도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번, 이 부분을 제외하고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가장 크죠. 비율이. 자영업자 대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3번. 네, 투자 대출. 네, 2030 세대들, 신용대출 포함해서 2030 세대들의 이 대출, 이 부분이 1, 2번, 3번이 가장 크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네.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상쇄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2030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세대들이 있어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지금 부채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의 이 부분이 아마 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정부에서 돈을 찍어갖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파트 폭등합니다. 무조건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돈을 줄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죠? 구제책.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채의 상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계부채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오히려 화폐 가치를 하락을 시키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빚을 떠안고 있어요. 이 빚을 낮추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에는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빚을 전체에서 낮추는 방법은 무엇이냐?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화폐 가치를. 예,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빚의 감소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100이라는 가격으로 계란을 하나 사게 됐는데, 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다음날 돼보니까 200을 줘야지 계란 하나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부채를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되냐? 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가계부채의 증가를 위험하다. 중산층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통화팽창이 또 되는 겁니다. 통화팽창이.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메비우스 T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죠. 왜 통화량이 올라갑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마다 중산층들이 못 살겠다 그런 거예요. 중산층들. 중산층들 우리도 좀 살려달라. 우리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너희들 빚 줄여줄게. 빚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무엇입니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M2.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금리를 살짝 올려놓고 금리 좀 올립니다. 통화량은 또 한 몇 배를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해결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파트 값도 폭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시면 옵션 거래가 있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 모든 스왑 거래, 모든 스왑 거래하고 파생 상품 거래에서 매도자가 다 졌습니다.
아파트를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베팅하는 매수자들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뭡니까? 이것을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정책은 어떻게 통한다는 겁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정책으로 다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박이 좀 적으시고요. 제발. 한국은 2000년대 이후부터, 네? 2000년대 이후부터 금리 상승기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2000년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전에는 대부분이 고정이었죠. 네. 고정 대출이었습니다. 고정 이자. 변동금리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 때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변동금리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